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숙입니다. 텔레다인 느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웨비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측정값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오실로스코프 전체 사용법 시리즈 중에 세 번째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웨비나에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를 화면에 설정하는, 띄우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파라미터의 정의, 그리고 물론 우리가 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앰플리튜드를 측정한다든가 또 프리퀀시를 측정한다든가 바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좀 깊게 들여다보면 파라미터마다 측정하고자 하는 셋업에서 세부적인 그런 설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압 측정할 때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클릭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레벨을 보통 아무런 그런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측정 레벨은 시간축 같은 경우에는 50% 레벨, 신호의 50% 레벨, 또 전압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맥스 아니면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레벨을 지정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측정을 할 때 전체 시그널에서 측정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전체 시그널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측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주파수하고 펄스폭하고 피리어드를 측정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연산, 또는 전압 전류 관계에서 RMS 값을 측정했다면 두 개를 곱하면 아마 어페런트 파워가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 그런 측정 값들을 더하고 빼고 나누고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값을 얻기 위해서 스코프 수를 벗어나지 않고 스코프 안에서 모든 걸 측정하는 방법도 설명을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측정 값의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서는 패스 페일이라고 해놨지만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측정 값들을 플롯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를 확인하고, 또는 굉장히 스코프가 짧은 시간 동안에 파형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파라미터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값들을 1초에 한 번씩 또는 10초에 한 번씩만 해서 나는 3시간 동안 이걸 로깅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파라미터 기본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파라미터가 스코프에서는 약 100가지 정도 제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100가지를 모두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스코프 또는 디지타이저가 되더라도 이 디지타이징된 디지털 샘플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들은 IEEE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IEEE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구형파를 예로 들고 있는데, 모든 디지타이저나 디지털 샘플을 이용하는 이런 측정 장비들은 샘플을 취하고 데이터가 메모리에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카운팅을 다 합니다. 샘플 개수를 세요. 그래서 가장 낮은 쪽부터 쭉 세가지고 변화가 있으면
정해진 시간마다 이렇게 샘플을 취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측정된 세모라는 쪽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쭉 한 다음에요. 위쪽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 시그널 신호의 그 진폭값, 여기 이 위치를 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하이라고 부르고요. 또 아래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 히스토그램 봉우리의 제일 맥시멈 값을 베이스 또는 로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전압 측정 또는 시간 측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의 두 탑과 베이스의 차이를 이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진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개수가 많이 나오는 이 탑보다 높은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이 전압 신호, 전압의 요 값을 맥시멈이라고 부르고요. 반대쪽에서 가장 낮은 부분은 미니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두 레벨의 차이를 우리는 피크 투 피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측정할 때 보통 주파수를 본다, 아니면 펄스폭을 본다, 상승 펄스를 본다 그러면 이 신호에서 이렇게 본다면 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레벨도 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레벨도 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지정이 없으면 이 탑과 베이스, 앰플리튜드의 50% 레벨의 상승 부분에서부터 다음 하강 부분까지를 펄스 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다 그러면 50% 레벨의 상승 엣지 부분에서 다음 상승 엣지 부분까지를 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징 타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10에서 90% 이렇게 얘기하지만 퍼센트가 있다는 얘기는 항상 기준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기준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앰플리튜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맥시멈과 미니멈 기준이 아니라 앰플리튜드를 기준으로 해서 10% 상승의 엣지 10%, 90%까지를 라이징 타임으로 부르고요. 거꾸로 90에서 10%까지를 펄링 타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라이징 타임을 측정할 때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라이징 엣지만 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윈도우를 스코프 화면을 또는 측정 그 윈도우를 이렇게 좁게 놔뒀다. 그러면 탑 베이스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러면 탑 베이스가 정해지지 않으면 측정기는 자동으로 미니멈과 맥시멈을 탑 베이스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 좁은 엣지, 한 개의 엣지만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라이징 타임이 늘어난 것처럼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측정하시는데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가 여러 가지 그런 측정 파라미터들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코프의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느냐?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가 스코프에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풀다운 메뉴에서 메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찍어가지고 하나씩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를 한 화면에 8개를 보이겠다 그러면 8번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냥 채널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채널 번호를 누르시고 이쪽에서 메조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꺼번에 원하는 파라미터를 이쪽에 쭉 리스트업하는 방법. 이 방법이 빠르게 그 스코프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스코프에서 그 방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두 개의 파형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측정하겠다 그러면 기본은 메조에서부터 여기 보면 스탠다드 버티칼인데 스탠다드 버티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측정하는 전압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화면에 바로 띄워줍니다. 피크라든가 앰플리튜드, 맥시멈, 미니멈 이런 식으로 전부 전압값만 표시가 될 거고요. 또 여기서 스탠다드 호라이전트를 누르면 시간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화면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자, 통계 처리가 됐는데 끄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my measure,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는 채널 1번에 앰플리튜드를 본다. 아니면 레벨 어떤 특정한 전압값을 위치해서 전압값을 보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앰플리튜드를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8개를 본다 그러면 채널 파라미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각각 하나씩 해야 되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제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방법은 뭐냐면 내가 두 개 그 채널이 있더라도 원하는 걸 한 5개 파라미터를 설정해야겠다 그러면 이 채널 디스크립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화면의 아래쪽에 나오는 액션 포 트레이스 C1, C2 이쪽에서 measure를 눌러서 한꺼번에 모두 원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거죠. 앰플리튜드를 보겠다 또는 라이징 타임을 보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라이징 타임 그리고 RMS도 보고 펄스 폭도 보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또는 나는 일곱 번째 피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선택을 한 다음에 피크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일곱 번째에 들어가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한 화면에서 모두 한 번의 액션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 채널 2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채널 1번에 대한 앰플리튜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단일 채널에서 앰플리튜드를 긁어다가 빈 곳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앰플리튜드가 올라왔죠.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채널 1번 파형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스가 바뀌어서 채널 1번 파형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파라미터를 띄우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래쪽 방법을 이제 채널에서부터 선택을 하게 되면 빠르게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금방 화면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올라와 있는 파라미터하고 똑같은 걸 또 셋업하고 싶다 그러면 설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긁어가지고 빈 곳에 떨어뜨리거나 이미 설정되어 있는 곳에 올려도 파라미터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 디스크립터를 해당 파라미터에 올려놓으면 소스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호를 측정하다 보면 여기 글씨가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보통 이렇게 한 줄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화면에 펄스가 여러 개 나오더라도 한 줄만 나오게 되면 이게 평균값인지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그 스코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이는 게 아마 평균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평균은 아닙니다. 평균은 아니고요. 르크로이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측정된 값을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한 줄만 나왔을 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신호를 대표하는 측정값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에 대한 그 값을 정량화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를 통계처리를 해가지고 평균값이 얼마였고 최소값이 얼마였고 맥시멈은 얼마였고 그리고 각각에 들어오는 측정된 값들의 편차값은 얼마로 들어왔었는지를 확인하는 이 방법이 신호에 대한 측정값을 정량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처리를 했을 때 가장 위쪽에 표시된 것은 파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값을 측정한 값이고요. 두 번째가 평균,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편차값.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여섯 번째에 보이는 이 숫자는 그동안에 몇 개의 펄스 또는 몇 개의 그 파형을 측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화할 때는 보통 평균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측정값을 가지고 디버깅을 한다 그러면 디버깅을 한다면 문제 있는 파형을 그 신호를 찾을 때는 여기에 있는 민맥스를 이용해서 디버깅 소스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 파라미터 활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를 하는 그 절차는 여기도 이제 두 가지의 게 있는데요. 메저라는 버튼에서부터 그냥 통계 처리를 바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미 파라미터가 올라와 있다면 이 글자 있죠. 왼쪽에 나오는 이 메저라는 이 칼럼이 단순히 글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컨트롤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터치 스크린 화면에서 통계 처리를 하겠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잠깐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라미터를 쭉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측정하고 있는 값을 통계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방법 중에 메저라는 탭에서부터 내려와서 나는 통계 처리를 하겠다 라고 체크를 하면 바로 뭐 펄스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50.00 뭐 x 이렇게 나노 세컨드 나왔고요.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편차값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글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글자는 다들 컨트롤입니다. 숫자도 보여주면, 정보도 보여주지만 컨트롤이고요.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메저 항목에 대한 걸 터치하시면 아래쪽에 메뉴가 열리게 되고요. 이쪽에서 스태티스틱스 1 하게 되면 통계 처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뭐 피크가 2만 1000개가 계산이 되는데 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그대로 여기에 보면 클리어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클리어 수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처음부터 새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스코프에서 보여드린 게 요 항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DC 같은 거 이제 보통 측정값 중에 전압 측정을 많이 하시고 또 누굽니까 그러니까 수평축에 대한 파라미터 측정도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전압에 대한 것 중에서 DC 측정값이나 또는 DC 옵셋을 가지고 있는 이런 AC 값 측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 DC 레벨을 측정하고 싶은데 파라미터에서 뭘로 봐야 되냐라는 거죠. 앰플리튜드냐 뭐냐라는 건데요. 이 DC 같은 경우에 레벨을 측정할 때는요. 레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 RMS 값 또는 평균값, 민값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이 DC 레벨에 대한 이 값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DC 레벨을 보실 때는 RMS나 평균값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요. 이렇게 DC 옵셋을 가지고 있는 AC 성분인데 DC 옵셋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RMS를 측정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이 DC 레벨을 또 보고 있는 것처럼 요 신호의 중간값이 측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DC 옵셋을 가진 이 AC의 크기나 RMS 값 이런 걸 측정하고 싶은데 여기다 RMS를 놓게 되면 DC 레벨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DC 옵셋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AC RMS 측정 값을 보실 때는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값을 보시면 이때는 또 RMS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옵셋을 가지고 있는 신호의 RMS는 그거의 평균값을 제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리플 측정이나 또는 DC 옵셋을 가지고 있는 AC 성분의 실제 RMS 루트 민 스퀘어 값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사용을 하셔야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RMS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RMS 측정을 하게 되면 RMS 측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호의 DC 레벨을 보거나 하는 경우에 RMS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RMS의 공식을 보시면, 시간적인 그 공식을 보시면, 보통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전압 신호의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 RMS 레벨을 찾게 되는데, 이 오실로스코프는 샘플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산 수식을 가지고 그 RMS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각각의 측정된 순서의 값들을 제곱해서 그대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재에서 보는 RMS는 여기에 있는 T와 T 적분식에서 나타내고 있는 T는 주기를 나타내요. 주기를 나타내는데,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그냥 샘플을 가지고 RMS를 측정하게 되면 완벽한 주기라기보다는 전체 화면에 나오는 모든 샘플을 가지고 루트민 스퀘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하신다 그러면 RMS라는 파라미터에 보면 사이클릭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완전하지 않은 이런 그 부분들은 측정값에서 제외를 하고 완벽한 사이클, 그러니까 피리어드를 완전히 구성하고 있는 애들에서만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원하신다면 RMS에서는 뭐 피크나 또는 에리어 이런 애들도 사이클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미인 밸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스코프에는 이 사이클릭이라는 이 옵션이 없더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측정되지 않는 샘플이 하나, 둘, 세 개, 오른쪽 끝도 세 개 합쳐서 전체 6개 정도의 6샘플 정도가 측정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타임베이스를 더 길게 한다면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포함되지는 돼서는 안 될 이 부분들이 영역이 포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베이스를 좀 길게 해가지고 얘네들 사이클이 포함되지 않아야 될 이런 사이클들의 비중을 작게 만들어주는 게 측정에 오차가 없이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그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앰플리튜드 또는 피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화된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신호가 작아진 게 있거나 작아진 레벨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신호가 스윙을 하면서 점점 낮아지거나 또는 낮아졌다 커지거나 그런다면 앰플리튜드를 측정하게 되면 어때요? 그 맨 처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 베이스를 항상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게 표시된 이런 부분은 탑 베이스가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탑이 될 거고 여기는 탑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측정이 되질 않아요.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매 사이클마다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앰플리튜드를 측정하고 있다. 두 가지는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옵션을 주지 않고 그냥 앰플리튜드를 지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탑 레벨하고 베이스 레벨하고 두 개의 차이만 주게 되고요. 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두 번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피크 여기 레벨을 주기당 하나씩 측정해라.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의 진폭 측정하고요. 한 주기의 진폭 측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측정값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줄 수가 있어서 가장 작은 신호의 레벨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스코프에서 한번 어떻게 신호가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화면을 보시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채널 1번에 보이는 이 앰플리튜드
제가 스코프를 잠깐 멈춰가지고 자, 측정을 새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싱글 했더니 여기 신호에서 앰플리튜드가 하나밖에 없대요. 왜죠? 베이스도 하나고요. 탑도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진폭 여기까지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신호가 짧아진 신호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랬더니 자, 다시 신호를 업데이트를 다시 할게요. 싱글 했더니 이때도 한 개밖에 측정을 안 했고요. 여기 있는 이 신호는 여기 값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이쪽은 앰플리튜드를 셋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터치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show one value per period를 체크하면 여기 보시는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8개를 측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398mV짜리가 하나 찍혔는데요. 그죠? 여기가 요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변화가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측정을 피리어드마다 주기마다 매 주기마다 측정을 해라 라고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각 주기에서의 진폭을 따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라이징 타임 한번 볼까요? 여기 채널 1번으로 소스를 바꾸겠습니다. 채널 1번에서 라이징 타임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1나노짜리, 뭐 100나노짜리도 있네요. 그죠? 100나노짜리도 있는데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뭐 제가 여기서 뭐 지금 현재는 10에서 90%인데 이거 뭐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나는 20%, 19%에서 뭐 95%까지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걸 한번 보죠. 프리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퀀시의 레벨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나는 50% 레벨에서 신호를 측정하고 싶다. 그죠? 아니면 퍼센트 레벨을 지정을 바꿔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히스테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 히스테리시스가 뭐냐면 여기 제가 지금 프리퀀시를 측정하고 싶다고 했더니 프리퀀시를 어디에서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 레벨을 측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히스테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히스테리시스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히스테리시스는요. 오실로스코프가 측정을 할 때 지정한 레벨에서 노이즈가 있거나 스파이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 신호를 구분해낼 건지를 이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히스테리시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절대값입니다. 샘플 레벨을 지정한 레벨에서 주기를 측정하는데 또는 여기서 보는 주파수를 측정하는데 올라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 한 주기가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주기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측정하고 싶은 게 요 신호 사인 웨이브의 요 큰 메인 구조파 여기만 보고 싶은데 히스테리시스가 없다면 여기를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네 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런 히스테리시스를 약간 조절을 해서 내가 정한 히스테리시스 밴드 안에서 변화되는 애들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레벨이 너무 커가지고 실제 신호보다 더 넓게 선택이 된다면 측정이 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벨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레벨을 자유롭게 뭐 기본 50%가 아니라 뭐 상승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90, 뭐 20에서 얼마 아니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뭐 10V에서 몇십 V까지 라는 것들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신호가 여기 보시면 앞에 벌스로 형태로 해서 앞에 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펄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펄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앞쪽에 있는 신호에는 관심이 없고 뒤쪽에 있는 신호만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측정 파라미터에서요. 측정 파라미터를 터치해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 게이트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탭에서 여기에 있는 나는 측정하고 싶은 부분이 나는 7번째 디비전에서 10번째까지다. 아니면 7번째에서 8번째까지다. 라는 걸 선택을 해 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나는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측정을 원하는 부분만 확대하신 후에 확대된 채널을 측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나온 파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규칙적으로 나온다면 이 게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그 기준이 다른 채널에 입력되는 신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enable high로를 가지고 뭐 데이터가 enable 된다든가 액티브가 뭐 high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2번 채널에서 측정을 원하지만 이거의 기준은 채널 1번이다 하는 경우에는 측정 파라미터 오른쪽에 쭉 가보시면 게이트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accept라는 데 이 채널에 가보면 입력 신호의 채널을 가지고 채널 1번 신호가 낮은 곳 또는 하이, 높은 곳에서만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 들어오는 신호 중에서 여기 이 예를 들어보면 채널 1번이 로우 그러면 요 뒷부분의 이 조금 그리고 앞부분의 이 영역만 측정을 하고 채널 1번이 하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 구간은 측정해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측정 영역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뭐 게이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주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채널의 소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에 관련된 이런 세부적인 파라미터는요. 제가 이따 차후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현재 블로그에 거의 뭐 80개 정도의 파라미터 정의는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린 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뭐 내가 앰플리튜드를 측정했건 또는 피크를 측정했건 RMS를 측정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하려면 두 가지 파라미터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뭐 퍼센트를 확인하고 이런 레이쇼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그동안에 많이 만나본 그 사용자분들은 엑셀이나 매틀랩이나 이쪽으로 데이터를 가져가서 뭐 연산을 다시 하시고 아니면 계산기로 연산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곳에 다른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오실로스코프 안에서 그런 걸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연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사칙 연산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 측정된 값에 단위를 바꾸거나 배율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바꿔서 또 추가적으로 연산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파워를 계산한다 그러면 뭐 전류 전압의 측정값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바꾼다 그러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값에 측정값 요 값을 스케일을 바꿔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터치하셔가지고요. 파라미터 중에 이제 리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케일을 이용해서 배율을 지정하고 단위를 바꿔주게 되면 똑같은 파라미터 값을 단위를 바꿔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단위를 바꿔진 애를 가지고 뭐 두 파라미터를 곱했다 그러면 단위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연산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단위를 바꾸는 경우에는 뭐 커런트 트랜스포머나 트랜듀서를 사용해서 뭐 온도를 측정한다든가 하게 되면 스코프는 기본적으로 전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스케일을 바꿔가지고 측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오실로스코프에서 크레스트 팩터를 측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크레스트 팩터를 측정하려면 어떤 옵션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파워를 계산하는 이런 옵션들, 파워 어널라이저 툴이나 3페이지나 이쪽에서는 크레스트 팩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툴을 사용하지 않고 오실로스코프에서 크레스트 팩터를 계산하는 샘플을 여기 올려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냐면 크레스트 팩터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피크 값하고요. 입력되는 전압 또는 전류의 피크하고 RMS의 비율을 크레스트 팩터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나타내는 의미는 기본 구조파 외에 하이 프리퀀시 컨텐츠들, 그러니까 하모닉 성분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파형 모양에 관련된 값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 이런 걸 계산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피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피크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피크는요, 사실 누구죠? 피크 투 피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피크 투 피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피크 투 피크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할 건데 정의상 피크는 센터 레벨에서부터의 맥시멈까지를 피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크라는 파라미터 대신에 맥시멈이라는 파라미터를 여기에 뒀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RMS 편차, 굳이 여기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놓은 이유는 여기에 DC 옵셋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산을 통해서 나눠준 거죠, 단순히. 그랬더니 사인 웨이브, 순수 사인, 퓨어 사인 같은 경우에는 1.414의 루트 2배가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미터에서 매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런 거 이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오실로스코프에서 내가 제공하는 이 파라미터가 있지 않다. 그러면 커스텀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자바스크립트나 비베스크립트, C 언어를 이용해서 매저먼트 파라미터를 원하는 값에 내가 계산 수식을 직접 스크립트로 연산을 해서 이걸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스코프에서 뭐 계산하는 거 잠깐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웨이브가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채널 1번에 대해서 앰플리튜드가 아니라 맥시멈을 올리고요. 맥시멈 파라미터를 채널 1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0 기준 또는 DC를 가지고 있으면 DC 레벨에서부터의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지금 RMS가 이미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채널 1번에 여기서는 그냥 바로 RMS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맥시멈하고 채널 3부 그 P3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빈 곳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빈 곳을 터치해서 이곳에서 매스온 파라미터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 사칙 연산에서부터 커스텀 파라미터 그리고 리스케일 파라미터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율을 보고요. 여기서 그 분모 분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RMS 값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리고 소스 1번은 여기에 있는 맥시멈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레이쇼를 보면 얘가 1.4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이즈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 퓨어 사인보다는 좀 더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산을 그리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있는 어드밴스드 웹 에디트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파라미터들을 여기서 그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P3하고 P 뭐 몇 번하고 비율을 봤는데요. 여기서 매스 이용해서 똑같이 뭐 스케일을 먼저 바꿔볼까요? 하나를. 나는 아까 측정하고 있는 요 값의 스케일을 뭐 암페어로 바꾸겠다. 그러면 암페어로 바꿔서 이렇게 P8번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 채널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그래서 P8번에서는 채널 여기서 측정하고 있는 것을 암페어로 그냥 단순히 딱 바꿔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스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이용한 그런 특정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 창을 열어보면 현재 뭐 채널 2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다시 헤르츠로 이제 바꿔놓은 건데요. 뭐 단위를 조정하거나 여기에서 뭐 채널 어떤 값을 곱하거나 빼거나 뭐 연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걸 위해서 제가 한번 리콜을 해놓고 자, 스코프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측정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제가 측정하고 있는 값의 범위를 지정해서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패스페일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 패스페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내가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 값의 어떤 올바른 범위, 내가 디자인한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 범위 안에 있거나 밖에 있으면 추가적인 액션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라이징 타임을 현재 보고 있는데 라이징 타임이 느려진 경우가 나오면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다. 아니면 그때 파형을 저장하겠다. 소리를 내달라. 뭐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뭐 파형 저장 아니면 스코프를 멈추거나 뭐 소리를 내주거나 또는 펄스를 밖으로 외부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 저장하거나 또는 그때마다 보고서를 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측정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고 이 분석 어널리시스에서 쭉 리스트를 보면 패스페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는 퀄리파인데요. 이걸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컴페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두 번째도 보겠다 그러면 Q2를 열어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셋업이 되면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액션이라는 탭을 이용해서 액션을 이제 주면 됩니다. 나는 웨이폼을 저장하겠다, 멈추겠다, 소리를 내겠다 이런 액션들을 이제 수행을 해서 이런 기능을 패스페일 기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스코프에서 보시는 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현재 여기 숫자가 막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면 현재 라이브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 이 상태에서 측정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여기 맥시멈이 뭐 1.2799 여기는 539 피코세컨드네요. 이쪽이 굉장히 느리네요. 그리고 진폭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 신호를 가지고 만약에 이 라이징 타임보다 느려진 신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트리거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뭐 웨이브 스캔을 이용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자, 파라미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뭐 측정을 3개만 하고 있지만 8개를 하고 있다. 그럼 8개에 대해서도 다 모든 똑같은 액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널리시스에서
아래쪽에 보면 패스 페일 셋업이라는 게 있네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자, Q1에다가 나는 현재 이 측정하고 있는 이 파라미터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측정 값을 비교해 보고 싶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값이 뭐 1.12 나노세컨드 이렇게 나왔고요. 순간적으로 1.9 나노세컨드, 9나노짜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디자인하는 건 1.5 나노세컨드보다 다 작다 그러면 여기다 기준을 이렇게 넣는 거죠. 1.5 단위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1.5 나노세컨드만 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는 그대로 또 그 폴링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00, 500 피코 이렇게 맥시멈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 피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내외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들은 작은 거, 큰 거, 뭐 큰 거보다 같고 같거나 큰 거 뭐 이렇게 이퀄 그리고 뭐 델타 범위를 이용해서 뭐 원하는 대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이 신호의 앰플리튜드 말고 나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파라미터 컴페어 대신에 나는 마스크 테스트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돼 있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마스크를 특정한 범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에서는 모든 신호가 요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신호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액션을 통해서 얘네 두 개도 다 집어넣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페일이 되겠죠. 어떤 액션을 하겠다. 스코프를 멈추겠다. 아니면 소리를 내겠다. 펄스를 내주겠다. 뭐 이런 액션을 한 다음에 이제 신호를 기다려 보다가 그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액션이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요. 금방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멈추고 소리를 내고 펄스 내놔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측정값이 어떤 형태로 벗어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그냥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빠르게 하고 소리만 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면서 펄스도 내보내고 어떤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번에는 측정값을 가지고 숫자로만 보지 않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기본은 그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측정값은 오실로스코프가요. 오실로스코프가 모든 펄스를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 디스플레이는 한 줄만 하고 있더라도 내부에서는 모두 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이제 지금 펄스폭을 측정했는데 펄스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현재 10개의 측정 값이 리스트로 여기로 이제 리스트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값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첫 번째 위치가 어디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디였나 라는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파형이 좀 더 파형이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있는 이 채널 1번에 대한 이 펄스 폭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여기서 보면 파라미터 두 번째 라이징 타임이네요. 그리고 파라미터 세 번째 프리퀀시에 대한 트랙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측정값을 표시하는 게 트랙인데요. 연산 이름이. 그래서 이 파라미터 트랙을 하게 되면 현재 측정하고 있는 프리퀀시는 쭉 나오다가 윗방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라이징 타임은 쭉 오다가 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그죠?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디버깅하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현재 파워 서플라이에 의한 클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측정한 건데요.
입력 파형에 DC 파형에 그 리플 성분들을 보니까 스위칭 타임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전압이 변하면서 똑같이 라이징 타임도 따라갔고 프리퀀시도 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 설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모든 그 설정들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플롯하고 싶은 파라미터를 터치하셔가지고 터치하시면 액션, 추가할 수 있는 액션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트랙을 선택하시면 바로 그런 그림을 얻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뭡니까 FET에 게이트 펄스를 포착해가지고 처음 전원을 넣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타트 상태를 펄스 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측정된 값을 그대로 얘가 카운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 측정 값이 뭐 1나노였다. 그리고 뭐 9나노, 뭐 0.9나노, 그리고 각각의 측정된 값을 그대로 모두 다 카운팅을 해가지고 쌓아놓는 거죠. 보통 이제 히스토그램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히스토그램 5가지 모양을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이제 측정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쭉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평축은 시간이 되지만 이쪽 히스토그램에서는 개수축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 어디다 갖다 쓰냐? 분포도를 확인하다 보면 이렇게요. 디버깅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디에 존재했고 미니멈이 어느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이 요청 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전에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라미터를 좀 주기적으로 계속 누적을 해놓고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이걸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잠깐 이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게 그 마지막 화면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이거 지우고 지금 이게 하나의 샘플인데요.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고 이 스크립트 아까 잠깐 보셨던 이 스크립트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 스크립트를요. 지금 현재 3개의 파라미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개의 파라미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3개를 1초마다 한 번씩, 2초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에 있는 스크립트를 받아가지고 스코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한번 소스를 한번 보면 측정하는 시간은 실행할 때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에 측정 값을 이렇게 D 드라이브에 CSV로 측정값에 CSV로 저장을 하도록 해놨네요. 한번 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실행할 필요는 없고요. D 드라이브에 여기 아까 이거 기존 건 제가 지울게요. 자, 딜리트를 해서 지워놓고 한번 2가지를 모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이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를 좀 로깅 스크립트라는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기로 저장을 하겠느냐. 시분 초입니다. 그래서 뭐 1시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2초마다 1초마다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에디터에서 시간을 정한 다음에 OK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CSV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측정하고 있는 이 측정 값들을 그대로 이 데이터에 여기 값에 이제 누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 도중에 내가 여기에다가 라이징 타임이나 다른 파라미터를 이렇게 올렸다. 라이징 타임 올렸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누적이 다 끝났다, 원하는 시간만큼 누적이 끝났다면 트리거 소스에서 그냥 탑만 눌러주게 되면 이 테스트가 멈춰지게 되고요. 파일의 저장도 멈춰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CSV나 그러니까 엑셀이나 또는 그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2초마다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중간에 측정됐던 이 값도 이렇게 누적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시간마다 시간을 이제 측정 값을 주기적으로 로깅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측정하다 보면 파라미터 아래쪽에 몇 가지 기호가 나오는데요. 뭐 여기 X표 중에서 화살표랑 같이 있는 얘하고 요 느낌표만 빼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유효한 겁니다. 여기 X표가 있다고 그래서 측정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탑하고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야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뭐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 또는 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펄스 파형 같은 경우에는 탑 베이스가 없어서 민맥스를, 최소값과 최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 기준을 모두 다 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구형파 펄스가 아니었다라는 의미고, 측정값은 모두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르크로이의 지금 현재 블로그에 오시면 뭐 파라미터의 정의 또는 아까 그 스크립트라든가 또는 현재는 지금 오실로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실로스코프하고 똑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PC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오프라인 분석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PC에서 똑같이 오실로스코프하고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 툴을 탑재해 놓은 경우인데요. 이름이 마우이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마우이 스튜디오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오퍼레이팅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답변을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가로도 질문이 생기시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도 되고요.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용한 이 파일은 아마 내일경에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부분에 올려지게 되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 모두 다 그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뭐 밖에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찾아뵙게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게 개선이 돼가지고 스코프를 직접 만져가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